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다. 선을 넘었다. 네. 뒷감당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거 약간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 그러니까 거래가 힘들어지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호가가 튀면서 더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6 저자이시죠. 제네시스박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네. 모신 날 바로 또 이제 아주 충격적인 또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일정은 미리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날짜가 그러니까. 딱 공교롭게도 맞아요. 오늘 나왔고 오전에 발표되고 지금 촬영인데 너무 쇼킹해요. 제가. 이게 우선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뭐 토어제도 있고 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규제 지역도 또 지정도 하고 뭐 대출 규제까지 뭐 복합적인 뭐 종합 대책이 나왔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총평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 뭐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 넘었다. 아, 선을 넘었다. 네, 선 넘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번 대책에서 딱 이거 한 가지만 봤어요. 이제 세금 규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기출 문제. 과거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것처럼 비슷하게 나올 거냐, 네. 아니면 그 기출 문제가 변형이 될 거냐, 이거 하나만 봤거든요. 봤는데 크게 변형이 됐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토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일부 지역만 좀 추가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서울 전역 플러스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한 거는 정말 좀 개인적으로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토어제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토부 장관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개 시도 시군 이런 게 묶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서울과 옆에 있는 경기도를 묶으려고 서울 전역을 다 해버렸다. 네네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 이렇게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한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저걸 해제할 수 있다면 서울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서울을 해제하면 왜냐하면 서울시 공식 입장이 뭐 이렇게 이거 규제 나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반대한다 그런 공식 입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고 개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지나치게 수요가 올라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과에 비해서는 좀 정성적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 후폭풍이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어떤 취지나 법 그 조문을 보면은 뭐 정말 뭐 과도하게 뭐가 될 경우에 뭐 부득이하게 쓰는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냥 다 막을게. 이런 선제적 조치라는 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법인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특히 이제 627 대출 규제가 가장 첫 번째 대책이었잖아요. 627 대출 규제를 다시 돌아보면은 이게 선제적으로 막았다는 거. 특히 금액 자체를 6억으로 한도를 제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97 공급 대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도 뭔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규제 지역 지정하고 토호제인데 역시 예상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묶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보도자료 원문을 잘 보면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고 해서 이제 현재 종합적으로 보고 TF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위기 상황 봐서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내년 26년도 7월에 항상 매년 세제 개편안이 나오잖아요. 세법 개정안이. 그때 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쯤 해서 뭐 이제 보통 발표를 하면 얼추 이제 7월 그쯤이 맞으니까 그 전에 이제 TF를 운영하다가 이제 세금은 아마 또 나중으로 좀 미뤘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이번 대책이 어쨌든 선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선 넘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니까 선을 넘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하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 선 넘었다는 게 이 시장을 이제 뭐 어떻게 엄청난 자극을 일으킨다는 건지 이것도 좀 그냥 그 얼음 땡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얼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약간 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관련돼서 조심해야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라든지 증여 취득세가 곧바로 12% 올라간다든지 양도세 중과 그리고 비과세 받을 때 2년 거주 이런 요건들이 붙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조금 더 매운맛이
투기과열지구예요. 네. 세제 규제 플러스 이제 대출하고 청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과는 좀 결을 다르게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들어가면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를 끼고 사주는 갭 투자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는 있죠. 전 국민이 내가 살 수 있는 여력 내에서 그냥 1주택 곧바로 전입을 해서 사는 것뿐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될 수 있는데 사실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 교육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사두고 좀 기다린다든지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20평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 평수를 좀 넓히고 싶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시군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허가라는 게 말 그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허가권자가 누구냐? 해당 지자체장이에요. 그럼 지자체장께서 바쁘시니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공무원분이 일임을 받아서 대신 행위를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아주 일부겠지만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다 겪어봤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인데 이사 왜 가요? 이사를 뭐 충분한 왜 것 갑니까? 같은데. 뭐 이런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네. 이제 좀 물론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서 특히 이사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다. 얼음땡이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번 네. 토호제 지역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 인구가 한 1,500만, 1,600만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서울 전역과 네. 경기도 큰 주요 도시들 지역 다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어찌 보면 거기서 네.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공무원들이 네. 이제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을 맞아요. 이제 허가를 해야 되니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혹시 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회사에서 네. 인사 업무를 인사 했어요. 하셨잖아요. 네. 인사 업무를 하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부분인데 사장님을 대신 위임해서 내가 이렇게 채용이나 평가 보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가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약간 오해 같은 행동들 그런 부분이 좀 나올까 봐 좀 미리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어떤 선의 피해자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찌 보면 이제 토호제의 아주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토호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전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집은 아예 매수도 안 되고요. 네네. 반대로 매도도 안 되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집이 공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집만 거래가 되니까 네네. 이게 또 이제 서울 수도권 거의 전역에 뭐 됐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일어날 거라고 좀 보세요. 네. 일단은 거래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수해서 들어가겠죠. 네. 그럼 그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 또 제한까지 이번에 또 줄여버렸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지인들 간에 돈을 빌린다든지 네. 증여를 받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편법 증여 이슈, 위정 증여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다고 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세를 이미 주고 있어요. 세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전세 물건들이 안 나오니까 임대료가 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생각보다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인지 지금 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3+3+3 네, 최대 네. 9년까지. 네, 최대 9년까지.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했었던 임대차 3법하고는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느끼는 것도 물론 이제 전체 여론조사는 또 따로 별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압도적 부정.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부하고 여당은 보완을 할 건지 분명히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부작용이 네. 많다는 거를.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야 전월세 물량 이제 씨가 마르겠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이걸 네. 했다는 게 네. 무슨 의도일까 저도 잘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하자면 네. 뭐 그냥 이왕 할 거 빨리 저지르자는 거죠. 그냥 확실하게 하자 그냥. 네, 확실하게 네. 저지르자는. 왜냐하면 일종의 테스팅.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네, 정치적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네, 오세훈 네. 서울시장이 네, 네.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선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 토호제를 못 거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네, 그런 하고.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뭐 윗분들의 그 생각까지는 저희가 다는 모르겠지만 결국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 간의 사적 그 자율 원칙 계약 같은 거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왔다. 선을 넘었다. 네. 뒷감당이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이번
두 번째로 이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 대상 네. 지역이 이제 늘어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여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 좋은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이 영상이 조만간 올라갈 것 같은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이제 10월 1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월 16일부터 목요일부터 네. 시행이 되고 10월 20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네. 됩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일단 세법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서 내가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를 받는 수중자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 취득세라는 걸 내잖아요. 네.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3.5에서 12%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10% 넘게 내면서 증여하는데 증여세도 네. 내고 뭐 하면 그렇죠. 이게 금액이 거기에 또 이제 증여세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서울 네.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미리 움직이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아마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좀 늦었겠지만 대책이 나온 10월 15일 날 바로 오늘 네. 증여 계약을 먼저 하고 증여를 하면 증여 취득세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3.5로. 네. 오늘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지금 동네들 난리죠. 보면 네. 뭐 중개사분들 뭐 지금 정신 없고요. 아마 일요일까지 좀 그렇게 오늘 될 지금 것 뭐 같아요. 거래한다고 지금 뭐 난리인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물론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제 5일간 그 공고 기간을 주라고 네. 한 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보니까 5일장이라고 네. 그래서 아마 또 주말 해가지고 또 엄청들 돌아다니시지 엄청나게 될것 않을까.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뭐 다음 주라고 치면 네. 뭐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이제 투기 과열지구 다 지정되고 이제 다 어찌 보면 이제 정책이 다 적용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은 거래가 거의 이제 실종하는 수준으로 네, 가겠죠. 실종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실망 매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차피 나는 실거주 할 거고 네. 뭐 세를 끼고 할 게 아니었고 그냥 곧바로 실거주 계획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마 분명히 실망 매물 나올 거고 26년 이제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네.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더 이상 중과 배제 연장을 안 하겠죠. 곧바로 시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다주택이신 분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분위기를 잘 봐야 돼요. 네. 627 대출 규제 그리고 17호 지금 이렇게 15 이렇게 추가 점점 대책 세게 나왔을 가니까. 때 보니까 일단 좀 세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부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세제 규제도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한꺼번에 나온다면 내가 옴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보유세가 문제니까 미리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미리 증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증여취득세가 좀 올라간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뭐 설마 이게 막히진 않겠지만 자 이제 우리가 19일까지는 토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내가 증여를 할 때 그냥 일반 증여할 수도 있고 증여취득세는 올라갔지만 조정이라서 부담을 증여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토호제가 됐다. 네. 그러면 이제는 일반 증여밖에 못합니다. 맞아요. 예, 부담부 증여 들어가면 곧바로 또 전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채무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매매로 보기 때문에 다시 수중자가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호제가 된다면은 증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30억짜리 아파트 준다 그러면은 네. 아들 딸이 그냥 실거주 해야지만 또 증여가 되잖아요. 네, 한 토지에서는. 10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취득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에서 12%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3억 6천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 15억 정도는 내야 되겠네 세금으로. 네, 그런데 또 방법이 있어요. 예, 네. 일단 취득세를 먼저 내시고 재밌는 게 뭐냐면 토지에서 제가 이제 증여만 된다 그랬잖아요. 네. 토지에서 일단 취득세를 내고 내 걸로 가져와요.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주신다면 네. 그 상태에서 곧바로 전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전세 받은 보증금으로 내가 증여세 납부하면 내가 실제 거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들고 갈 수는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다. 거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나오면서 그 재건축, 재개발 뭐 조합 물건 가지고 있던 분들이 네네. 이제 이것도 뭐 거래 막 다 전매 제한 당하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있다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죠. 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에 있어서 좀 제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분부터 네. 그리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분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구역이냐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해당 부동산도 부동산인데 반드시 해당 조합 그리고 관할 지자체 네.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 꼭 그 정비사업 당담자하고 확인을 해서 이제 조합원 지위양도 잘 되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23년 6월인가요? 그 다물권자 관련돼서 또 대법원 네. 판례 나온 것도 있어요. 그 다물권자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좀 이번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네. 너무 강력하게 또 이렇게 네.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네. 그 세세한 디테일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것 같긴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데 말을 되게 좀 빨리 했는데 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왜 한숨이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뭐 생각하는 뭐 강남이라든지 중심지에 뭐 재건축 한강빌트 이런 거는 그냥 그런 거보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외곽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묶인 뭐 수원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아파트는 또 다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원에 한 2억짜리 아파트 살고 계신 분이 갑자기 토호제에다가 네. 투기갈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내가 2억짜리 살다가 뭐 하다못해 우스갯소리로 뭔가 로또를 맞았다든지 뭐 자녀들이 좀 도와줘서 내가 한 5억짜리 좀 준신축 가고 싶은데 네. 안 팔릴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숨이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네. 그냥 계속 살아라.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결과적으로 그냥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언제까지 공급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무주택자는 그냥 무주택자로 있고 1주택자는 그냥 1주택자로 있어라. 다주택자들은 좀 팔고. 네. 이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제적으로 네.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대출 규제가 네. 원래는 이제 6억도 이제 4억으로 낮춘다 이런 얘기가 했지만 이제 오히려 약간 반대로 역으로 네. 리버스로 가가지고 이제 네. 고가 주택들을 대출을 더 줄이는 쪽으로 갔어요. 네, 15억 초과가 2억인가요? 그리고 이제 15억에서 15억 초과가 4억이고 15억 초과가 4억이고 25억 초과가 2억. 그렇죠.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걸 이제 그 2억, 4억, 6억으로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어쨌든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거다. 네. 뭐 6억에서 뭐 2억으로 내려서 4억이 내렸다 하더라도 그냥 뭐 어디서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약간 좀 보여주기 정책이 같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경제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담보 가치가 큰 물건이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은 이제 더욱 더 안전한 자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말을 해줘 버렸다. 네. 이게 저도 그 토어제도 그렇고 이런 대출 규제도 역설적으로 항상 고가 주택들에 더 부자들을 집어넣어서 네. 이제 매물이 더 안 나오고 더 탄탄해지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기는데 네. 이번에 이게 서울 전역이 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네. 아마 이제 진짜 이 상황에서도 집을 산다? 그러면 네. 정말 30억짜리 집에 대출 28, 그러니까 대출 2억 받고 네. 28억 현금 들고 오는 사람만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2억 해봤자 취득세, 복비 그러니까요.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만 살 건데 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20년 8월달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때가 됐어도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 하고 이제 좀 다주택을 좀 유지하면서 네. 현재도 주택임대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이게 벌써 한 만으로 5년이 넘어가고 뉴노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정리를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15 대책이 나오면서 네.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임대 사업 서비스는 당분간은 없다. 하면 안 되겠다. 임대업은 당분간은 없고 일단은 아까 그런 방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다른 걸 한번 고민해봐야겠다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 주고 있던 집에 지금 다 토호제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혹시라도 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막 못 팔아요 이제 이거를.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본인이. 네, 어떻게든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네.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력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잘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집을 오히려 마련해야 되는 네. 필요성이 더 커지기도 하고 임차인 분들한테 가장 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딴 데서 전세 살다가 자기 집으로 실거주하러 들어가면 어차피 네. 거기 주인 살던 집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전세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살기 좋은 동네에 전세가 없어지고 그럼요. 살기 네. 안 좋은 동네에 전세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부동산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활권이 달라요. 그 집주인분이 임대인분이 들어와서 거기 자리가 빈다고 해서 내가 그쪽으로 잘 못 가요. 그러니까. 나랑 생활권이 맞지가 않으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강원도에 이제 은퇴하고 그럼요. 가셨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금 서울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또.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월세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벌써 이미 뭐 지금 거래된 거 보면 60%가 월세래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월세도 이제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제 토호제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이번 대책의 전반적인 그 아까도 잠깐 뭐 총평을 해주셨지만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 시장에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대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까? 안정화된다면 예를 들어 뭐 몇 달 정도는 좀 그래도 좀 조용해질 수 있을까? 고요한 폭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거래는 확실히 줄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데 네. 그 안에서 에너지는 점점 쌓이는 태풍처럼 그게 언젠가 이제 뭔가 뭐 규제가 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정책의 큰 방향이 변한다든지 네. 예, 굉장히 부드럽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폭발하지 않을까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님이시죠. 최상욱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부터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부심입니다. 네, 아니 또 이게 모시는 딱 타이밍에 또 이게 네. 대책이 또 바로 발표가 딱 나버려가지고. 저희 이 어렌지는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나오면서 뭔가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이게 들었어요. 진짜 대책이 이번에 또 엄청 세게 나와가지고 네, 시장이 엄청 세게 지금 뭐 아비규환 막 이런 느낌도 있고요.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오늘 대표님께서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3차 대책이잖아요. 3차 대책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이거의 핵심이 뭔지.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올해만 해도 3번의 랠리가 있었는데 네. 그 세 번째 랠리는 97 공급 정책을 보고 나서 시장에 공급이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확실히 네. 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한 달 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수요 대책이라는 게 좀 단기 대책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솔루션을 요구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국토부가 총대를 맸다가 이제 더 불을 질러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총대 97 대책. 네, 공급이라는 총대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풀어줄게라고 했지만 막상 내용은 무공급 대책이었으니까 네. 시장에서는 뭐야 공급 없네 하면서 그냥 소위 랠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코너에 몰린 국토부가 어차피 쥐도 그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인데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엄청난 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방위적으로 수도권을 덮어버린 형태의 그런 특약 처방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장의 예상을 아득히 상회하는 수준의 그런 거래 규제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국토부 장관의 권한으로 두 개의 시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토어제를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긴 돌았었거든요. 예, 원래 현행법에서도 할 수 있는데 원래 97에서 네. 장관 토어제를 한다고 네. 했고 그게 발의가 되었는데 국회 회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법이 법제화가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덮였는데 주택 가격이 강세로 나왔던 지역은 서울의 5분위 4분위 그리고 경기도 5분위 4분위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2분위 1분위 하위 40% 구역은 토어제 풀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는 토어제 풀린다고요? 네, 법 개정을 하면은요. 아, 법 개정을 네. 하면 네. 아 이게 약간 법 개정을 하기 전에 임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서울 상식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그 네. 명분이 필요한데 네. 서울의 2분위 1분위 지역은 그 명분이나 이런 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요. 지역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지역이 그 시세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울시장과 그 협조가 되는 건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먼저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토어제는 내년 말까지잖아요. 근데 내년 말까지지만 그 전에 얼마든지 일부 지역은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서울 2분위 1분위 지역은 저 개인적인 생각엔 그냥 당장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국토부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네. 어쩔 수 없는 그 본인 권한 하에서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역을 네, 묶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묶는 거는 참 쉽지만 네. 푸는 게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 어디를 풀어준다 그러면 우리도 풀어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서울시장도 한번 실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서강송용 4개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상당한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만 본다면 그때 토어제를 풀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풀었고 3월에 다시 덮었기 때문에 네. 그 시장 가격에 좀 요동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올해 시장이 그렇게 나빴던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토어제라는 거를 그냥 주택 시장만 놓고 보는 것이
이익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좀 여러 가지를 반영하다 보면은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뭐 국토부 장관이 토어제를 다시 덮었다가 다시 해제하는 게 말이 맞냐라는 이런 논란 속에 본인이 실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서울 4분위 5, 그러니까 2분위 1분위는 지정의 사유가 아예 전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그냥 째깍 풀어버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입법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늦어진 거가 그 여당에서 너무 그 정치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150명 넘는 의원들이 다 거기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법안들이 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네. 그게 늦게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이번에 이제 토어제도 이렇게 많이 지정이 됐지만 다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또 같이 동시에 묶었단 말이에요. 조정 네. 대상 지역에다가 투기과열지구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네,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대출도 한도가 막혀서 나 지금 한 10억짜리 살려고 했는데 대출 한도가 확 내려가니까 네. 못 산다 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고유의 권한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묶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예 좀 풍선 효과를 아니요, 찾아내는 저는 같이 묶은 건 아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냥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묶기 위한 행정적인 그런 일부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인데 그걸 안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은 그 부분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거랑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으로 됐는데 이번에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투가 지역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거나 네. 그리고 조정 지역이 되더라도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또 그런데 이번에 다 빼줬어요. 네. 그거는 목표가 정비 사업은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부분이고. 대출의 규제 정도? 아니요. 토어제가 됐다는 거는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는 부분이 좀 방점이지 정비 사업을 뭐 누른다거나 정비 사업 속도를 더 규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형태 정책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금융위 대책도 전세 DSR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유주택자 기준으로. 네. 그러면은 결국 이번 정책의 모든 목표는 전세 낀 갭매수를 막는 형태의 규제가 적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투가 지역이 되고 등등 이런 부분이 된 걸로 인해서 LTV 70이 40으로 내려온 건 있는데, 네, LTV 70이 40으로 내려왔지만 예를 들면 생애 최초 LTV는 70으로 유지를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어쨌든 그 나름으로는 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매끄럽진 않은 거고요. 근데 9월 둘째 주부터 그냥 달려버렸기 때문에 시장이 네. 그 입법 과정을 보고 나서 할 만큼의 여유는 거의 없었다는 생각으로 폭주 수준이었어요. 그냥 진짜. 완전 네. 주간 0.27 나오면은 소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냥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 법제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후에 일부 지역은 해제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분양이라든가 재건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의식해서 뺐다는 거는 목표는 그냥 전세 낀 갭 투자 잡겠다는 생각으로 거의 명확한 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고려된 상태에서 정책이 나온 것이다. 네. 다만 이제 현재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어제를 좀 많이 묶을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걸로. 그러면은 결국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법 개정되고 하면은 좀 상황 봐서 그 일부 지역은 좀 풀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그러면 계속 갈까요? 이것도 뭐 우선 급한 불 투기과열이요? 끄고 다시 또 풀 수도 있어요. 그 서울 5분위 4분위 그리고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는 10월 둘째 주 주택가격이 안 나왔으니까요. 9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3분위까지 번지군이 있었으니까 네. 그 상위 60%에 해당하는 5, 4, 3분위 지역은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관 권한이 많아지면은 지금 서울시가 묶은 것도 양천구도 재건축 단지 묶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세밀하게 묶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터프하게 묶어버렸기 그렇긴 때문에 해요. 네. 약간 네. 뭐 생전 2억짜리 아파트도 생전 묶였어.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네. 지금 다 대상이 돼버렸으니까 네. 이거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시빨리 이런 상황을 좀 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뭐 수원에 계신 분들은 네. 갑자기 우리 동네가 왜요? 막 이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뭐 수원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연합이랑도 막 인터뷰를 했는데 연합에 뭐 다른 분이 노원구에 가셨대요. 노원도 갔는데 그렇고. 막 겁날라고 하면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도봉도- 민심이 그렇고. 굉장히 안 좋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거기는 그냥 소위 덤태기를 같이 쓴 건데 네. 그래서 이 비난의 화살이 전이 그냥 여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 그러면 이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이제 긴급 조치 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잡히면 좀 풀어줄 만한 여지는 좀 네. 있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5분위, 4분위 지역을 덮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저희 개인적인 추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단이랑 그 Q&A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소위 관료들이 했던 답변들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방식으로 규제 지역을 한 땀 한 땀 가다 보니까 결국은 연속적으로 풍선 효과가 나버렸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다 덮었다. 해서 이제 본인들의 그거를 좀 합리화하려는 답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또 정책실장이었나요? 뭐 조금 더 과열되면 추가로 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제가 인터뷰 기사를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면은 기자들이 또 풍선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과열된 경기도가 5분위 4분이라고 하지만 다 지정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광역으로 덮어버린 형태로 이제 했고 그리고 사실 토어제를 일반의 경우에는 거의 만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택 매매할 때 앞으로는 약정서를 먼저 써야 되고 네. 그 지자체 허락을 득해야 되니까 그런 생소한 과정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땐 2020년 임대차법 개정할 때처럼 네. 뜬금 갱신권이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등등 약간 사회에 굉장한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그럴 수 되거든요. 있어요. 사실 토어제가 지자체의 약정서를 쓰는 것도 모른 상태로 그냥 우리 그냥 22일 만나서 서로 계약합시다라고 약간 뭐 가계약을 맹 경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과연 시장이 학습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일부 개선의 요인이 조금 있어 보인다. 사실 토어제는 뭐 강남 3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 동네들에서나 좀 있었지 다른 네. 분들은 체감하기가 사실 뭐 국민의 한 97%는 뭔데 그게 뭐 이럴 수도 있는 네.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랑은 상관없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한 1,400만 명 정도가 이제 대상자가 돼요. 그 국민 인구로 치면 네, 맞네요. 범위 안에.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네. 끌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 비판의 여론을 어떻게 잡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대출 규제도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6억 제한을 좀 아예 4억으로 낮춰서 전체적으로 다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역으로 오히려 이제 비싸질수록 더 대출을 네네. 막았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명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상식에 비춰봤을 때 네. 15억 주택에 6억이 LTV 40이고 규제 지역이 LTV 40이기 때문에 6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럼 25억에 대해서는 10억까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2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2억이고 그 중간은 또 6, 4, 2 이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방식의 대출 규제는 과거에도 작동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도 이런 대출을 우회하는 방식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책이 나올 필요까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 넣으려다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금융위에서 했었던 정책 중에서 전세 DSR이 금융 정책 중에서 제일 큰 것 같고 당장은 네. 두 번째는 내년도 26년 1월 기준부터 그 가계대출에 대해서 은행권이 갖고 있는 위험자산 비중이 가계대출이 15%에서 이제 20%로 주담대를 늘린다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상 대출 총량제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총량제와 전세 DSR을 통해 가지고 전세 수요를 낮추고 이게 제일 큰 꼭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토어제를 엮었기 때문에 전세낀 갭매수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전세를 힘 빼는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좀 터프하게 나왔던 것 같고 그 6억 4억 2억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런 없다고 거였을까요? 생각합니다. 그냥 다 네. 토어제 하는데 네. 강남 여기 그냥 내비두면 되냐? 혹시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4억, 2억 이렇게 좀 줄일까요? 뭐 이렇게 한 거였을까요? 그거는 기준은 모르겠어요. 기준은. 저도 그 맥락은 전혀 없다 생각하고 원래 15억에 6억이 LTV 40이었고 지금 투가 지역도 다 LTV 40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정합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정합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소위 이게 맥락 없는 숫자잖아요. 네. 맥락 없는 숫자가 나온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선은 그 어차피 또 토어제가 이렇게 확대되면 다시 또 그 강남 3구나 또 이런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가 쏠릴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좀 그 자금을 좀 차단한다 뭐 이런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6억으로만 묶여도 네. 15억과 25억 간에는 10억의 그 자기 자본
자본이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설령 4억으로 낮춰진다 하더라도 12억이 되는 거잖아요. 10억이 10억이. 그러면 어차피 그 정도 자금 조달할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0억을 조달하나 12억을 그렇죠. 조달하나 아주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1억을 조달하냐 10억을 조달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10억 조달하냐 12억 조달하냐의 싸움인데 그 부분은 그 이제 모자란 부분을 저는 풀 수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현재 국토부나 금융부처가 내는 그 정책의 베이스는 자금조달 계획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는 비공개 자료지 않습니까? 자조서 상에서 나오는 주택의 매수 패턴에서 무언가가 읽혔겠죠. 근데 그 읽힌 거가 저는 그게 가족 간의 대출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읽혔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그 금액이 그 구간대에서 그 정도 액수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서 20억을 살 때는 부모 지원을 통해서 받는 돈이 얼마 정도 있는데 네. 그런 금액들을 좀 평균 내보니까 이 정도인 것 같고 20억 이하 살 때 또 4억 이상 지원 받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규제를 해도 결국에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빌려서 또 오기 때문에 이게 네. 규제 효과가 약해지는구나라고 해서 그만큼 비중을 더 줄였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맥락 없이 정책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긴 하겠죠. 네. 근데 저희는 모르는 그런 거는 자조서상에서 가족 간 대출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반영이 된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전세 대출 DSR 적용한 게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 전세 DSR 적용은 전국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신 분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네. 그 전세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본인 DSR에서 임차인이 차감한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냥 제주도에 집 한 채 있는데 수도권에 4억 전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4억에 3억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3억에 4%인 1200이 대출 한도에 차감되니까 제가 DSR이 만약에 꽉 차 있다면 이 1200을 못 받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총 대출 한도가 일정액 제약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방식이라면은 보통은 대출을 안 쓰신 분도 있거나 아니면 쓰면은 거의 꽉 쓰시니까 네. 그래서 전세 DSR을 통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하려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번 10.15 대책은 그냥 전세를 그냥 타겟을 한 거고 임차인이 신규로 전세 대출 받기도 좀 어렵게 하고 자연스럽게 월세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전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아파트는 월세화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전세보다 그냥 월세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50에서 55로 월세화가 좀 올라간 거고요. 비아파트는 그냥 반강제로 된 거잖아요.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는 55에서 75, 80까지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 그래서 비아파트는 이미 거의 준 월세화가 다 됐는데 이번에 전세 DSR 정책은 아파트의 월세화를 촉진하는 형태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전세에 대한 상당한 힘빼기 정책이 금융대책으로 같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거주를 해야만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다수의 지역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전월세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리고 이제 굳이 얻는다면 월세 쪽으로 가라. 이런 뭔가 그런 기조가 읽힌다. 이렇게 사실 월세를 가거나 하는 거는 이제 그 후속 영향이고 1차적인 목표는 전세권 갭을 이제 못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게 제도상으로 잘 읽히고 네. 전세권 갭을 못하게 하니까 임차인인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 선택지에서 상대적으로 월세가 더 네. 반강제로 좀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거를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번 대책의 어쨌든 이제 효과가 뭐 당장 뭐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부터 뭐 이제 대출 규제들 막 시작되고요. 이제 뭐 20일부터는 이제 토거제도 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다음 네. 주부터는 이제 어떤 시장이 좀 펼쳐질 걸로 좀 보이죠. 다음 주부터는 그냥 누구나 예상하는 거지만은 거래 절벽이죠. 네. 그리고 거래 절벽인 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상승하여 기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전세권 갭매수 자체가 소위 서울과 경기 12개 군데에서 일제히 진행이 되는데 전체 수요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은 갭 수요가 높지만은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지역은 실수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갭률 자체가 낮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40%대로 갭 투자를 한다 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서강, 송용 지금은 이제 토어제로 덮였지만 마포나 성동은 갭이 6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노원, 도봉으로 가면 갈수록 갭이 30 이하로 내려와요. 네. 그래서 대부분 실거주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가 주택 가격이 높이 나왔던 지역에서 그 갭 수요가 빠지니까 이런 지역에서 실수요 시장으로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기표가 빈도수가 줄어들면 그러면은 희석해서 동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승률 둔화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거의 그냥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이견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게 뭐 그래 뭐 토호제 되고 나면은 올해 연말까지는 대충 안정화될 수도 있지. 그럼 내년 입주 없는데 어떡할 건데 뭐 이런 걸로 약간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은 그냥 다 대동소이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선 뭐 가만히 있어라. 네, 그냥 포즈된 상태로 그냥 쭉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봤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겠어라고 하는 아직 약간의 불신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저께죠 대통령이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다던가 그리고 세법 관련해서 이제 연내에 상당한 개정이 있을 거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법으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내용까지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진짜 진정성 있게 하는 건가?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그 시장이 정부를 불신하는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정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그 소위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이해 당사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마 그들이 자기 보유 부담 높이고 자기 집값 빠지는 정책을 쓰겠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 정부 정책 푸시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그냥 하락하면 받쳐주겠지 이런 믿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설마 뭐 얼마나 세게 나오겠어 해가지고 뭐 적당히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약간 느슨한 각도로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정책을 내냐에 따라서 결국 10.15가 그냥 2-3개월의 포즈로 끝날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세제까지 봐야 결국은 확실한 영향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에 드라마로 나올 김부장 이야기의 작가님이시자 또 부동산 투자 전문가시죠. 송희구 작가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촬영 일주는 이제 다음 주에 드라마가 또 나와요. 네, 10월 25일 JTBC 밤 10시 40분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어찌 보면 좀 우리 채널하고 아주 또 긴밀한 그런 또 관련이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 그렇죠. 사실 또 그게 옛날에 나온 책인데 다시 또 그 분위기가 지금 또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때 책이 나올 때가 4년 전이었는데 한창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그때랑 지금 분위기랑 조금 비슷해서 그러니까. 뭔가 근데 드라마는 사실은 부동산 얘기보다는 좀 한 사람의 일대기 어떤 그런 변화 이런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는 류승룡 배우가 나오게 됩니다. 뭔가 연습한 멘트처럼 아주 술술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모신 거는 뭐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 지가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을 아주 뭐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 3차 대책이죠. 3차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총평 뭐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뭐 어게인 2020년 같은 느낌? 어게인 2020. 네. 그걸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때도 뭐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주고 그런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출 뭐 고가로 가면 갈수록 적게 해주고 그렇다 보니 이것도 또 똘똘한 한채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15억 초과 대출 규제하고 나서도 15억 이상 집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15억 이하들이 막 따라 붙다가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상 되는 매물들이 더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수요를 잠깐 억제할 수는 있지만 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옥죄기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 자체를 좀 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네, 이번에 맞아요. 좀 놀라운 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그렇게 확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원래는 뭐 많아야 뭐 분당이나 과천 정도까지일 줄 알았는데 뭐 수원, 용인 그런 광명, 하남까지 다 묶어버려서 이거 약간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렇게 묶여버리신 분들은 되게 좀 억울할 수 있거든요. 네, 거래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이번 대책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전세 끼고 사고 뭐 지방에서 와서 사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실거주자들은 사는데 뭐 사전에 이렇게 갭으로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런 거를 원천 차단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 이거 결국에는 갭으로 사는 거 맞겠다. 이
이 얘기인데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과거에는 그냥 내 집에 살면서 남은 돈으로 수도권에 한 채 개부를 사둘까 이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완전히 차단되어서 네. 이게 또 어떻게 시장이 또 변질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촬영일 기준으로 한 3일 지나면 토어제가 이제 발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이제 실제 실거주 하는 사람들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대책이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좀 뜸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은 다시 또 실수요자 위주로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집값을 좀 잡을 수 있다고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토어제를 이렇게 걸면 거래가 우선 중단이 막 되니까. 당분간 호가가 네. 지금 사실은 최근에 호가가 너무 비쌌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가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며칠 전만 해도 집 하나 보러 가면은 막 뭐 몇 팀이 여러 팀이 갔는데 지금은 하나 보러 갈 때 그냥 편하게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호가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내 집 마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호가가 내려와도 대출 한도도 같이 줄어가지고 어차피 못 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5억 이하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별 영향이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이상 되는 분들과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예를 들어서 12억짜리를 팔고 17억짜리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출이 확 줄어버렸으니까 네. 당분간 어떻게 못 움직이는 상황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책에서 이렇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뭐 거의 없고 지금 뭐 무주택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분들 뭐 그 정도 말고는 사실상 거의 그냥 꼼짝 마라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래가 준다는 게 매도자들도 어차피 이제 못 파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전세 낀 집은 아예 못 파니까 네. 이게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공급이 부족한데 네. 아무래도 이게 개부를 한 채 사면은 전세가 하나 나오는 건데 그게 네. 안 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은 더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다 보니까 전세 금액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은 그 전세 금액대로 월세가 세팅되기 때문에 월세 금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책이 사실상 그 전월세를 좀 안정화시키는 거랑은 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로 보세요? 뭔가 좀 보여주고 싶다. 아, 네, 우리가 이런 의지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우리 네. 이거. 전국을 네. 토어제로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모든 대출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예고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거래가 안 되면 사실상 뭐 시세라는 게 바뀌지 않으니까 네. 통계적으로는 좀 안정될 수 있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는 집을 사냐 파냐에서는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바뀌는 게 없죠. 네, 그래서 매물이 더 잠기기 때문에 매물이 더 이 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충격으로 약간의 호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물이 점점 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이 이거는 진짜 한 10년은 미뤄질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 영향을 주는 게 또 투기가열지구 지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아예 전매 제한이 갑자기 걸려버려가지고 네. 나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되면은 분담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분담금 원래 한 4억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업성 안 나오니까 6억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진행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대책에 뭐 분담금에 대해서는 뭐 분양가 상한제는 좀 뭐 나중으로 좀 미뤄놓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거래 자체도 뭐 딱 막혀버리고.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양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매물 없는데 이제 더 없어지는 거죠. 네, 더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 대부분 그런 물건들은 또 전세 끼고 있거든요. 네. 뭐 어떡하냐 이거지. 네. 그래서 재개발도 어떡하죠, 이거? 관천 안 것들은 또 매도가 안 되고 하니까 매도도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냥 발이 딱 묶여 버린 상황인데 뭐 정부도 이 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느낌에는 집값은 잡기 어려우니 그냥 거래라도 막아보자. 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최근에 민생 자금이라고 해서 몇십만 원씩 풀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큰 돈인데 이거를 저는 또 풀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또 풀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라서 이 유동성을 통제하기
대비해서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제한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래를 그냥 중단시켜 버리고 그러면 이제 돈은 시장에 풀리니까 그 돈이 풀리는 것도 대출을 다 막아가지고 하여간 돈이 부동산 시장 자체에 아예 안 가게 하겠다. 그냥 꼼짝 마라 해놓고 돈이 생기면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설정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게 일단 현 정부에서 뭐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고 네. 했는데 부동산으로 이게 다 묶여버렸으니 예를 들어서 갈아타기를 하려고 내가 한 2, 3억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버리니까 그럼 2, 3억으로 뭐 하지? 그럼 주식이나 할까? 라고 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대중들이 지금 국장에 대해서 네.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미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주식으로 한국 주식으로 잘 흘러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주택자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실거주하고 계신 분 아니면 뭐 나는 무주택자인데 뭐 이미 뭐 전세집 하나 잘 얻어놔서 당분간 이사 계획이 없어 뭐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이동을 해야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꼭 집을 뭐 사야 되거나 이사 가야 되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물이 막 급감하고 뭐 전세가 막 뛰고 이러면 이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특히 이제 전세가 예전에도 이렇게 토지니 뭐 계약갱신 청구권 막 이렇게 나올 때 막 몇 억씩 뛰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도권 전역에 걸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저는 되게 걱정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3+3+3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서 네. 이거 만약에 전세를 9년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거는 전세 재계약할 때 네. 아마 2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세가가 6억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세입자 받을 때는 한 10억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업에 엄청난 호황이 올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든 전세를 빼주고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거 아니 뭐 개인 간의 대출은 또 되니까 뭐 대부업에서 또 빌려가지고 맞아요. 뭐 전세 빼주고 들어가서 버티다가 집 팔고 뭐 이러시는 일들이 또 막 상상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 지금 이런 규제가 끝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네. 다음번은 세금이다라는 게 이제 또 거기 보도자료에 또 있더라고요. 네. 세금을 고려하고 있다. 네. 다음번 세금 대책은 그럼 어떤 것들이 나올 거로 좀 추정하십니까? 보유세가 일단 가장 클 것 같고요. 지금 공시가를 뭐 한 80% 90%까지 올려서 네.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유세 꽤 많이 내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보유세를 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울타리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역은 더 상급지가 되어버려요. 네.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려서 여기는 정말 부자들만 사는 동네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 그쪽에 쏠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원래 전세를 주던 것을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뭐 7억이었다면 이거를 다음 계약할 때는 5억에 뭐 150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네. 월세를 받으면서 그걸로 세금을 충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전세가 오르면 월세도 같이 올라가는 네.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수요를 아무리 억제한다고 한들 같이 그 매물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정책이라 저도 좀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호제도 사실은 부자들을 더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계속 실거주를 하라 대출 없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더 그 양극화랄까요? 이게 네. 더 강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토어제가 걸리게 되면 일단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파트에 5가 자가, 5가 임대라고 했다면 이렇게 이게 토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게 6대4, 7대3, 8대2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세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표난 직후부터 뭐 지금 뭐 밤 9시인데 계약하시고 밤 11시 30분에 계약한 거 제가 봤거든요. 오늘 안에 해야 된다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봤는데 지금 막 사러들 막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촬영일 기준으로 3일 뒤면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네. 실거주를 못 하는 상황인 분들은 아예 못 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뭐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어디 광주나 대구나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셔서 전세
낀 매물을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타격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일 때문에 당분간 여기서 살고 네. 나중에 자기 남편이나 자기가 본인이 은퇴하면은 다시 서울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미리 사두는 건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네, 이거는 또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 추가 대책으로 만약에 보유세 같은 것들을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빨리 내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가둬놓고 보유세 때리면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갈래 길인 것 같은데 이 거래세를 높여놓고 양도세, 취득세는 그대로 높여놓고 예전처럼 네. 과거처럼 이제 보유세까지 높이느냐 아니면은 거래세, 양도세 좀 낮춰주고 보유세만 높여가지고 좀 퇴로를 열어줄 것이냐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둘 다 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예전처럼 네, 그냥 세금을 걷는 쪽으로. 네, 퇴로 없이. 네, 둘 다 세게 나올 것 같고. 근데 왜냐면 그때 그 세수가 진짜 엄청 거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요즘 분들은 좀 똑똑해져서 보유세가 올라 버리면 나 여기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빨리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뭐 어디 좀 저렴한 데로 이사 가고 이거 월세로 돌려야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원래 좋은 게 더 많이 오르는 것들을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세금으로 하는 것은 별로 영향이 없다고 봐요. 예전에 처음 그런 정책을 썼을 때는 막 다주택이셨던 분들도 막 갑자기 막 얻어맞고 했지만 사실 최근 한 6, 7년간 많이들 또 정리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이번에는 또 보유세에 대한 대비들을 좀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작동할지 좀 걱정도 좀 되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는 많이 좀 줄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줄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똘똘한 한두 채 정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주택자 중에서는 많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 세금이 만약에 확 얹어지게 되면 야 그럼 나는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 좀 뭐 전세 한 2, 3억짜리 살면서 나는 여기서 전세 뭐 한 5억에다가 월세 한 200 받을래. 네, 이렇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저도 떠오르는 게 요즘에 그 뭐 강남이나 막 그 잠실 막 이런 데들 30평, 9평 월세가 막 400, 500, 600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집에 그냥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내가 살던 맞아요. 동네니까. 맞아요. 그러면 단순히 얘기하면 월세가 5천이 나오는 거거든요. 1년에 그렇죠. 한 5, 6천 정도. 네. 그걸로 어떻게든 내가 세금 내겠다. 네. 나는 옆에 있는 뭐 오피스텔이나 뭐 가서 잠깐 한 2, 3년이라도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이거 좀 나타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네, 3, 40대보다는 5, 60대가 더 많은데 그분들은 은퇴를 했거나 이미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세금이 올라버리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나이가 들어서 나는 시골로 이사 갈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과거에는 나는 여기 집 정리해서 어디 저기 멀리 있는 뭐 단독주택으로 이사 갈래라는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해왔던 것을 봤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인프라 좋은 데서 병원 가까운 데서 살자라는 니즈가 뭐 이미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쉽게 집을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경기도권에 뭐 한 200평인데 2억도 안 해요. 뭐 이런 게 뭐 기사로 떠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뭐 종말 뭐 이런 거 막 뜨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상 이제 나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또 보유하면서 월세로 전환하고 뭐 세금 내고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본다 뭐 이런 생각들로 가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월세가 올라가고 또 전세 올라가면 또 매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서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도 현실적으로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건 뭐 엄청 어려워지겠죠. 네, 이건 빨리 팔 사람들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아예 현금 청산 이걸 정리하면은 그거를 매수하는 사람은 현금 청산이 되니까. 네. 그래서 재개발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재개발을 한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 재건축을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간에 팔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대출도 안 되지 팔지도 못하지 뭐 그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갑자기 막 소급 적용돼 가지고 막 거래가 금지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이시죠. 홍춘욱 대표님 모시고 최근 자산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또 그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특히 이제 뭐 국장도 많이 올라가고 뭐 미장도 뭐 분위기 괜찮고 특히 또 부동산까지 또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 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분위기도 괜찮은 것도 있고. 좋죠. 이제 코인 쪽 가지고 있는 분들만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또 되게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님한테 여쭤볼 것들이 뭐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또 부동산이 또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15 대책 요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또 대표님은 어떤 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지. 예,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언발의 오줌 누기다. 예. 네. 뭐 그냥 일시적인 심리 영향을 주는 정도지. 네. 부동산 시장의 추세랑은 상관없는. 그러니까 거래가 힘들어지는 거지.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호가가 튀면서 네. 더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뭐 오래 가기도 힘든 정책이고요. 네. 보유세 올리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으로 한 정책 같은데 사실 그런데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잡힌다라는 거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보유세가 훨씬 높은 일본이나 미국 보시면 네. 거의 다 우리보다 보유세가 높거든요. 그런데 요새 뭐 불타고 있잖아요. 둘 다. 특히 뭐 동경부동산은 1991년 최고가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연간 단위로 20%씩 지금 2년째 오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보유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더구나 양도세도 엄청나게 센 나라인데 거기다 보유세까지 올리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세금 걷어서 경기 부양하겠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게 집값을 잡는다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 이번에 어쨌든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수도권 거의 대다수의 지역에 걸면서 지금 해당 인구가 한 1,300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1,700만이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지역구 따라 뭐 쪼개냐 아니냐 차이지만 그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데. 한국 인구 3분의 1을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으니까 뭐 사실 사회주의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로 좀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가격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월세 전환을 가져와서 이제 주거비 상승하겠죠. 주거비 상승으로 좀 이게 원인이 될 것이다. 귀결됐겠죠. 일단 제가 보더라도 이제 전세는 갭 투자를 못 하는데 네. 전세를 내놓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매매가 안 되는 집이잖아요. 전세가 들어와 있다라는 자체가. 세입자 있으면 뭐 팔질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뭐 계약갱신 청구가 이제 대충 다 끝나가잖아요. 2020년에 했으니까. 뭐 전세부터 일단 그 자기 유동성 리스크를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말고 다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세가 이제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전세 폭등하니까 그걸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반전세로 가면서 월세화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선진국 되는 거죠. 전체 소비 지출의 30에서 40%를 주거비로 내는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나라는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15% 예, 뭐 그 정도 내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죠. 그게 전세 덕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그런 거니까 아무래도 집주인 입장에서 리스크가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이제 가격을 못 올리는 그런 게 좀 존재했던 건데 이제는 월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서울도 이제 30평대 강북 기준으로 봐도 월 200 정도가 맥스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300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월세로 가는 나라가 되고 이제 주거비로 소비 지출에 30에서 40%를 쓰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일각에선 그런 얘기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뭐 소득이 받쳐줘야지 뭐 올려주지 주인이 달라고 한다고 다 올려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제 이야기는 희소성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산 시장 경제는 결국 어느 자산이 희소하냐가 승부인데 요새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뭐죠?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퀄리티가 뭐 더 좋은 경우도 있다고.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금값은 왜 그렇게 오르냐면 채굴할 수 있는 금의 양보다 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금속 골드 그게 뭐 물렁물렁하긴 하지. 그 아무 쓸모도 없는 금속인데 사람들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거기다가 또 달러를 대체할 자산이다 이렇게 보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아니 지금 서울에 뭐 대단지 신축
이렇게 3가지 정도 요건이면 국평 기준 20억 원 그냥 쉽게 넘기는 세상이 왔는데 그게 다들 미쳐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뭐 할 말 없는 거고요. 그냥 금값이 오르는 거랑 다이아몬드 가격이 내리는 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저는 이야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종교적인 신념을 넣는 거니까 종교 논쟁은 뭐 해봐야 답이 없는 거고 그냥 저는 우리 시장 경제론자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고 제품 가격이 움직이고 서비스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주거 서비스인데 그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직주 근접을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통근 시간이 긴데 그게 이제 신도시를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이 꼴이 난 거잖아요. 서울 용적률 규제는 계속되는데 서울 수도권에 계속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신도시 건설하면서 분명히 도시철도 놔주겠다 그랬는데 아무도 지금 놓은 데가 없잖아요. 네. 고양 창릉 정도나 뭐 이제 함께 생길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절도가 생기는 데가 없어요. 대장 홍대선 뭐 이제 땅 파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탄소 발자국을 늘리는 나라. 그러니까 그 진보 정부의 가장 여러 가지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아리백이랑 그리고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리백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균형 발전만 신경 쓰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통근 시간 긴 나라가 없고 또 그 도시철도 특히 경기도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자의 그 편의성 이런 거에 대한 이번 경기도 연구원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5% 미만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도시철도를 구성해 놓고서 서울로 다 출퇴근하게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이제 사회적 비용을 쓰는 이런 사회에서 1인당 소득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 내가 지금 도로에서 1시간 반을 예를 들어서 버린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간당 내 소득이 시간당 10,000원인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랑 10만 원 받는 사람이랑 가치가 다르잖아요. 10만 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런 사람이 엄청 늘고 있죠. 당장 청주만 가도 2천만 가도 거의 엄청 많잖아요. 네. 요번에 그분들한테 그 정도 되는 소득을 가지고 계시는데 출퇴근으로 1시간 반 2시간을 쓰고 계신 분들한테 야 그럼 뭐 그냥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사는 비용이 그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또는 전세나 월세 얻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질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면 그 논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4,000이 눈앞에 와 있을 정도로 네. 기업들의 이익이 역사상 최대 이익인데 무작정 그걸 잡겠다라는 게 그게 뭐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그러니까 독일조차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조차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걸 갖다가 보면 결국은 공급 문제이고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그런 매치를 시켜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매치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니까 그 선한 의도로 지옥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 이번에 이런 토어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당연히 실거주자들만 거래가 되니까 이제 그 수도권 서울의 핵심 지역들에는 전월세가 더 빠르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희소성이 더 높아지니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정책이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제 그때는 취득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아가지고 사지도 가지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세 내면서 버텼거든요. 팔아도 막 양도세가 80%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지금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는 좀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양도세가 워낙 무거운 나라니까. 네. 양도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만 올린다 그러면 이제 세금 대부분을 부동산에서 커버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뭐 증세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보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서 사람들 고루 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그게 이제 꿈이니까. 네.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또 그 돈을 주면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메리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사실상 증세로.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다 올리겠죠. 그렇게 가서 재정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정의감도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 재원 마련해서 서민들한테 돈도 뿌리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과거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5년 전, 한 4, 5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걸 해서 어찌 보면 좀 정치적으로 막 표심을 잃고 이래서 막 정권도 바뀌고 했는데 이걸 또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 4년 남았으니까 그 사이 집값이 한 번은 빠지지 않겠냐 생각하면 해볼 만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이클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가 좀 길어서
봐도 그렇고 네. 그때가 2013년 바닥 치고 22년 초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만 9년 오른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6번의 사이클을 보면 대략 한 5년 정도 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22년 말이 바닥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만 3년 그러니까 한 2년 더 지나서 정권 후반에 집값 잡으면 그것도 치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보고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이 기세나 이 정책이 흔들릴 것 같지 않다. 다만 이제 최대의 피해자는 전세나 월세 거주자들이 네.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요즘에 지금 단톡방이나 특히 이제 뭐 노도강, 금강구, 뭐 수원 팔달구 뭐 이런 곳들은 집값이 실제 통계적으로도 오르지 않았거든요. 거의 안 올랐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묶였지만 투기과열지구로도 같이 묶이면서 대출도 이제 40%로 막 막히고 그래서 이제 싼 집을 사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게 있거든요. 이제 2020년 나왔던 그 국토연구원 보고서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거기 보면 2018년, 19년 토우제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있거든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 논문에 보면 그 토우제를 하고 뭐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딱 지정하는 순간 그 지역의 집값은 탄력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그 주변 집값이 훨씬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자.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다 이제 나중에 경기도 전역이 다 토우제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구리하고 부천하고 뭐 이렇게 동탄, 화성 막 이런 데 빠졌는데 뭐 동탄 쪽 막 난리 났거든요. 최근 한 4, 5일 정도. 저는 구리가 더 좋아 보이는. 구리도 뭐 막 올라가고 지금 다산 신도시 막 집 사러 가고. 네, 구리가 좋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토허제를 또 추가 지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경기도 다 한다 봅니다. 경기도 다. 예, 다 평택 정도 제외하고 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천만 명 넘어가는 건데 인구로 치면 2,600만이죠. 정치적인 선택을 네, 인천이 포함되는 날이 오겠죠. 인천 좋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현재 정부는 되게 그 극단적인 그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주식은 막 어떻게든 너무 잘한다, 더 키워야 된다 하지만 부동산 쪽은 뭐 확실하게 누르겠다, 뭐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주식으로 돈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국민들이 그래도 부동산 사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또 갈 것 같다. 뭐 여기에서 지금 좀 이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주식으로 가는 건 한계가 있다. 아니 주식에서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가는 중인데 무슨?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냐? 예, 그럼요. 부동산 사러? 뭐 그것도 있지만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여기를 그걸로 보는 거죠. 떴다방으로 보는 거죠. 잠깐은 돈을 벌겠지만. 네. 그리고 작년 연말 올해 초 사이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살 때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국민연금하고 개인만 샀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매수 중지했고 지금. 사실 국민연금은 팔아야 되는데 눈치 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다른 기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개인들은 뭐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 중이니까요. 그리고 그 순매도 낸 다음에 전부 다 지금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말하는 어떤 주식시장 뭐 코스피 5천 뭐 이렇게 가는 것들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지금 딱 코스닥 코스피 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 개인이 모여 있는 코스닥은 못 오르고 네. 외국인이 사주는 코스피만 오르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뭔가 이제 상법 개정도 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룰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뭐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투자가 더 는다든지 뭐 기관 투자가 더 들어온다든지 뭐 좀 시장이 좀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5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한 5년 걸리지 않겠나. 당장은 좀 쉽지 않다. 1975년 강제 상장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모습을 갖춘 게 50년 됐는데 네. 50년 동안 사이클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게 벌떼같이 상장하고 그리고 증자하고 그리고 물적 분할하고 자사주 가지고 있던 것들 소각은커녕 매도하고 우리 다 그 꼴을 50년 동안 봤거든요.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밈이 형성될 정도인데 작년에 올해 내내 우리 개인들이 저가 매수하면서 피를 엄청 흘렸잖아요. 네. 그랬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차익 실현 기회니까 팔고 떠나는 건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네. 법 개정한다고 되냐? 이미 상법 개정했다 그러지만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판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주의 의견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사회는 다수 주주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의 판례가 나왔거든요. 네.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이 자세한 자료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법을 개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판례가 나와야 되고 네. 더 나가서 배당 분리 과세를 했을 때 정말 내년 봄에 기업들의 배당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증거로 보이면 이제 그게 한 5년 가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선언적인 것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돈을 벌 목적이 가장 그 높은 게 주식 시장인데 돈 맞습니다. 벌자고 그걸 하는 건데 돈 벌려면 결국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신뢰나 뭐 믿음이 좀 쌓여야 된다는 거긴 얘기잖아요. 또 따방이라니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뭐 빠지고. 지금도 대주주들이 그 보유한 자사주 가지고서 막 교환 사채부터 별거 다 하잖아요. 네. 그걸 소각할 생각은 없죠. 자기 경영권의 핵심적인. 그런 거를 조금 더 뭐 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강제 소각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판례가 나와야죠. 우리나라 민사 쪽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지금 법원의 판사님들 충원은 끝도 없이 이루어졌지만 판결 걸리는 시간이 끝도 없이 지연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법의 최대 문제가 검사는 기소해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 고려아연이랑 영풍 M&A 건 보셔도 어느 쪽이 분명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도 경영권을 적대적 M&A를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머리 좋은 분들이 우리 다 거기 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신뢰도가.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개인 자금이 대거 주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장기 투자할 바에는 미국이라는 대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산 배분하자고 하는 거고 굳이 뭐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언젠가 오겠죠. 근데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꽤 오래 안 좋대요. 아니요. 저는 금방 은퇴할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러면은 뭐 어쨌든 잠깐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종부세를 계속 지금 군불대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마 일반적으로 보편 증세를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마 고가권으로 좀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 개수로 어떤 뭐 차등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총액으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총액으로 가야죠. 똘똘한 한 채를 약간 좀 무력화시킨다. 주택 건수를 가지고 종부세를 매겼다는 자체가 일단 죄송합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 종부세를 왜 맞았냐 하면 고향이 집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돌아가신 다음에 팔고 나니까 종부세 안 내서 좋긴 한데 그런 걸 보면서 아니 1억도 안 했거든요. 고향의 집이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지방 소멸 지역이니까 인구 소멸 지역 단독주택 어르신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 맞고 이렇게 좀 저는 정말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을 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금액으로 하겠죠. 그 금액으로 하게 되면 거꾸로 지금 똘똘한 한 채 이 기조가 너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뭐 반포나 뭐 이런데 한남동 같은데 뭐 50억, 70억, 100억, 200억짜리 집들도 한 채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조가 조금 눌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는 쪽이죠. 저는 사실 거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냥 아주 제가 아파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요요기 경기장이 보이는 8층짜리 구마겐코가 설계한 35평 아파트가 100억 안에요. 아주 좋은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예술품의 영역인데 아마 100년 갈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저 한번 탐방해 봤는데 여러분 그런 집을 그 앞에 절대 조망이잖아요. 요요기 경기장이 1964년 그 동경올림픽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88년 올림픽 공원, 86년 아세안 공원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러니까 영원히 남아있을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용산공원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거기 아파트 임대주택 짓는다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런 거에 생각을 해보면 또 한강변 지금은 우리가 한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주지만 30년 전에 분양됐던 한강변 주택들 보면 복도식 천지거든요. 북향이 다 복도인데 그렇죠. 천지예요. 그때만 해도 냄새나고 거기 어떻게 시끄러워서 매연 때문에 못 살 동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앞으로 100년 정도 절대 조망이 조성돼 있고 더군다나 프리츠커상이 눈앞에 와 있는 구마겐코가 아파트 잘 건축도 안 하시던 분이 설계한 그 예술 같은 아주 희소성이 있는 그게 100억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그냥 뭐 집장사들이 대충 짓고 하자도 뭐 말도 못하게
그리고 주변에 보면 뭐 별로 솔직히 거주로는 상가도 엄청 멀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에서 또 한강 가려고 보면 또 돌아가야 되고 이런 데가 100억 넘는다. 자, 어디를 사고 싶나요? 저는 우리나라에 1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진짜 잘 지은 명품 주택들은 굉장히 희소하다. 저는 그 돈 있으면 법인 세워서 일본의 구마겐코 아파트 사고 싶다. 그렇게 우리나라 100억짜리 아파트는 희소성 말고 아까 희소성은 이야기했지만 시간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 네. 지금 신축으로서 이 지위가 있을 때가 비싸겠지만 20년 뒤에도 그 가치가 유지될 것인가. 엘리베이터 다 교체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을 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현재로서의 그 프리미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아파트는 신축 그래봐야 그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설계들 새로운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네. 한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저기 센트럴 파크가 보이고 있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같은 그런 1000억짜리 집들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종부세 그렇게 나오고 하면 팔고 해외 부동산 취득하러 가지 않겠나. 저는 절대적인 캐파가 우리나라는 그 부동산의 초고가의 캐파는 글로벌 경쟁의 레벨이기 아무래도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템즈강변에 있는 그 고풍스러운 아파트들 네. 진짜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타워 브릿지 인근 한 번만 가보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옆이 런던탑입니다. 네. 타워 오브 런던이 바로 보이는 절대 조망을 가진 아파트들이 얼마 안 해요. 그리고 높이도 안 높아서 사실 잠재력도 굉장히 높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구마겐코 아파트도 8층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가? 그냥 대충 집장사들이 지은 그런 아파트가. 그럼 어찌 보면 지금의 이 뭐 똘똘한 한 채 막 몇십억씩 가는 이거는 것들은 정부의 제도가 잘못 설계돼서 나온 웃지 못할 현상이. 정책과 희소성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절세 같은 걸 여러 가지 고려했을 아니면 때 또 이게 마케팅도 아니다. 통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좀 종부세 기준이 좀 바뀐다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네, 해외로 좀 나가는 수월해질 수 있다. 흐름은 대세고요. 네. 이제 저는 꼭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희소성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밸류가 있는가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